박진수의 22년이 끝나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1998년 12월 18일 오전 11시 29분. 55세의 박진수 부장은 자신의 책상 전화기가 울리는 것을 보았다. 액정에는 전무이사실이라는 5글자가 떠 있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헛기침으로 목을 가다듬고 익숙하게 넥타이를 고쳐 맨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걷는 그의 구두 소리는 평소와 달리 유난히 크게 울렸다. 무슨 일이지? 연말 실적인가? 아니면 요즘 뒤숭숭하던 그 이야기인가? 전무이사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문을 연 비서는 그를 향해 차마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싸늘한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육중한 원목 책상 너머 전무는 안경을 닦고 있었다. 그 옆에는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의 인사팀장이 딱딱한 서류철을 들고 앉아 있었다. 앉으라는 손짓에도 진수는 차마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지 못했다. 그는 꼿꼿이 선 채로 전무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전무는 닦던 안경을 쓰고 진수를 바라보지 않은 채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밀었다. 명예퇴직 신청서. 진수의 눈이 그 세 글자에 박혔다. 활자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눈앞에서 둥둥 떠다녔다. 귀가 먹먹해졌다. 전무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회사가 어렵다, 구조조정, 불가피한 선택, 위로금. 그런 단어들이 물속에서 웅얼거리듯 희미하게 고막을 두드렸다. 그의 시선은 오직 종이 하단의 한 숫자에 고정되었다. 8천만 원. 이게 내 22년의 값이란 말인가. 22해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전자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달렸다. 아들 진우가 태어나던 날 그는 공장에서 밤을 새웠다. 딸 은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는 해외 바이어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가족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그는 늘 회사에 있었다. 그것이 가장의 의무이자 자부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박 부장. 전무의 목소리가 그제야 선명하게 들려왔다. 진수는 고개를 들었다. 전무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수고 많았네. 박 부장 정도 실력이면 금방 좋은 자리 구하겠지. 진수는 입술을 달싹였다. 왜 하필 접니까? 저는 아직 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터져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였다. 90도. 그가 22년간 후배들에게 가르쳤던 가장 완벽한 각도였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전무실을 걸어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자신의 부서 영업 2팀. 부하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몇몇은 황급히 눈을 피했고 몇몇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아내 순이와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저들의 웃음을 내가 지켜야 하는데.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빈 종이 박스를 꺼냈다. 아, 이제 짐을 싸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그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20년 근속 기념패, 빛바랜 결제 서류들, 닳고 다른 손때 묻은 계산기. 그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박진수라는 한 남자의 청춘이었고 역사였다. 이걸로 끝이라니. 이렇게 허무하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박스 안에 넣으려던 순간
그는 잠시 멈췄다. 사진 속 순이가 그를 원망하는 듯했다. 여보, 미안하오. 그는 사진을 조용히 뒤집어 넣었다. 박스를 들고 일어서자 부서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마지막 인사였다. 엘리베이터에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다. 1층. 문이 열리고 로비의 찬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다. 그는 대한전자의 회전문을 통과했다. 들어갈 때는 사원증이 필요했지만 나올 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 건물의 외부인이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이 정장 재킷을 파고들었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퇴근 시간도 아닌 어중간한 오후. 버스 창밖으로 넥타이를 맨 수많은 박진수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저 무리의 일원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손에 든 박스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8천만 원이 찍힌 퇴직금 통장이 든 안주머니였다. 그것은 위로금이 아니라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내 벤치에 주저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아파트 창문들에 하나둘 불이 켜졌다. 따뜻한 저녁 식사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103동 1204호. 그의 집. 저 안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순이에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는 벤치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 고작 8천만 원짜리 가장이 되어버린 자신을 저 따뜻한 불빛 속으로 밀어넣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1시간을 넘게 벤치에 앉아 있었을까?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진수의 다리는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들어가야 한다. 어떻게든 태연하게. 그는 짐이 든 박스를 아파트 화단 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겼다. 내일 새벽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치울 생각이었다. 그리고 빈손으로 평소와 같은 표정을 연습하며 현관문 앞에 섰다. 삐비빅 마이너스.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문이 열리자 고소한 된장찌개와 갈비찜 냄새가 그의 코를 확 찔렀다. 22년간 익숙했던 집의 냄새였다. 어머 여보, 오늘 일찍 오셨네요? 53세의 아내 강순이. 그녀는 고무장갑을 낀 채 현관으로 달려나왔다. 남편의 이른 귀가에 놀란 듯 하면서도 그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진수는 준비했던 모든 말이 목구멍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저 얼굴에 어떻게... 그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당겨 경련에 가까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그냥 오늘 일이 좀 일찍 끝나서.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추워서 그래요? 순이가 걱정스레 그의 뺨에 손을 갖다 대려 했다.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너무나 과분하고 두려운 것이었다. 아니, 아니야. 괜찮아. 밖이 좀 쌀쌀해서. 순이는 남편의 어색한 태도에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니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줄 뿐 더는 묻지 않았다. 그것이 2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의 손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서류 가방을 찾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식탁은 여느 때처럼 화기애애했다. 아니, 진수를 제외한 모두가 그랬다. 고3 아들 진우는 말없이 밥을 2그릇이나 비웠고 여고생 딸 은지는 곧 있을 수학여행 이야기를 하느라 신이 나 있었다. 아빠, 저 수학여행 가서 입을 옷 사야 돼요. 용돈도 좀 두둑하게 주셔야 해요. 그래, 우리 딸. 그럼. 진수는 밥알을 기계적으로 씹었다. 찌개는 짰고 갈비는 고무처럼 질겼다. 모든 미각이 마비된 듯했다. 그때 순이가 입을 열었다. 진수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었다. 여보, 다음 달에 진우 대학 등록금이랑 은지 수학여행비 챙겨야 해요. 아시죠? 금액이 좀 될 텐데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 같아서요. 등록금, 수학여행비. 진수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다. 쿵.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던 그 말들이 이제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다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마셨다. 그럼 챙겨야지. 걱정 마라. 미안하다. 나 회사 잘렸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말들이 수백 번, 수천 번 맴돌았다. 하지만 그의 입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 그리고 당신만 건강하면 돼. 우리 네 식구, 당신만 믿고 사는 거 알죠? 라고 늘버릇처럼 말하는 아내의 저 무한한 신뢰. 그 신뢰의 무게가 실직의 고통보다 더 그를 짓눌렀다. 나는 가장이다. 내가 무너지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는 결심했다. 아직 8천만 원이 있다. 그 돈이 바닥나기 전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그때까진 아무도 몰라야 한다. 그것이 그가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날 밤 진수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순이는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퇴직금 통장을 꺼냈다. 8천만. 그 숫자가 어둠 속에서 형광빛처럼 빛났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소리 없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아들 등록금 1,000만 원, 아파트 대출 이자, 생활비, 아이들 용돈. 길어야 6개월. 아니, 아껴 쓰면 1년. 1년 안에 반드시 재취업해야 한다. 그는 통장을 장롱 깊숙한 곳, 낡은 겨울 양복 안주머니에 숨겼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잠든 가족들의 방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음 날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진수의 눈이 떠졌다. 지난 22년간 단 하루도 어긴 적 없는 그의 몸에 새겨진 습관이었다. 그는 습관처럼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었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열었다. 그의 갑옷이었던 수십 벌의 와이셔츠와 정장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의 박진수 부장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들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걸 입어야 하나? 그는 가장 익숙한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넥타이를 조여매는 그의 손길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어제와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는 여전히 박진수였고 가장이었으며 출근을 해야 했다. 거짓말이 시작되었다. 그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현관을 나섰다. 다녀올게. 안방에서 순이의 잠결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녀오세요. 엘리베이터에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다. 1층.
하지만 그는 어제와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회사가 있는 여의도가 아닌 집에서 버스로 3정거장 떨어진 시립도서관. 오늘 그가 출근해야 할 곳이었다. 갈 곳 없는 자들의 섬. 정장을 입은 실직자들의 피난처였다. 박진수의 새로운 출근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벽 6시의 알람은 어김없이 울렸다. 그는 기계처럼 일어나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었다. 다만 넥타이를 고르는 손길이 조금씩 망설여졌다. 어제는 붉은색, 오늘은 푸른색. 이 무의미한 선택이 자신이 아직 정상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그의 첫 번째 출근지, 시립도서관. 구시정각,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알아차렸다. 이 넓은 열람실 안에 자신과 같은 종족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말끔한 정장 차림. 한눈에 봐도 대기업 간부급은 되어 보이는 중년의 남자들. 그들은 신문을 뒤적이거나 두꺼운 경제 서적을 펴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활자 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허공, 창밖, 혹은 자신의 달아빠진 구두코. 그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했다.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서로의 처지를 묻지 않는다. 그들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유령들이었다. 박진수 역시 그 유령 중 하나가 되어 가장 구석진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첫날은 신문을 정독했다. 경제면, 사회면, 그리고 9일란. 하지만 신문 속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 잔인했다. IMF 구제금융, 대규모 구조조정, 부도 속출. 그가 다시 돌아갈 자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부장이라는 직함은 이제 족쇄였다. 9일란에 가득한 것은 단순 생산직 혹은 그가 평생 해본 적 없는 기술직 뿐이었다. 나는 22년간 도대체 뭘 한 거지? 자괴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장 유령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수도 따라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식당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의 주머니 속 10,000원짜리 한 장은 이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하루 생명줄이었다. 그는 도서관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12월의 칼바람이 정장 재킷을 뚫고 들어왔다. 그는 아침에 순이가 싸준 보온병을 열었다. 따뜻한 보리차가 그의 언속을 겨우 녹여주었다. 순이가 점심은 어떻게 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지? 바이어랑 호텔에서 먹었다고 할까? 그는 첫 번째 거짓말을 그렇게 설계했다. 오후가 되자 시간을 죽이는 것이 고문이 되었다. 도서관의 정적은 그의 실패를 비웃는 듯했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정처 없이 걸었다. 그러다 백화점 정문 앞에 섰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불과 한 달 전 그가 딸 은지의 선물을 사기 위해 들렀던 곳. 그는 회전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그를 감쌌다. 그는 시장 조사라는 명분을 스스로에게 붙이며 층층을 돌아다녔다. 1층 화장품 코너의 진한 향수 냄새, 4층 남성복 코너에 반짝이는 새 정장들. 모든 것이 그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의 발걸음은 지하 1층 식품 코너로 향했다. 시식 코너. 그는 잠시 망설였다. 박진수 부장이 고작 이쑤시개에 꽂힌 만두 조각을. 그의 자존심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허기짐은 자존심보다 강했다. 그는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본 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빠르게 만두 조각을 입에 넣었다. 뜨거웠다. 그리고 비참했다. 그는 그렇게 몇 개의 시식 코너를 더 순례했다. 첫날이 둘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일주일이 되었다. 도서관, 공원, 백화점. 그의 동선은 단조롭게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의 거짓말은 점점 정교해졌다. 한편 집의 순이도 조금씩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익숙한 사무실 냄새가 사라졌다. 늘 배어있던 옅은 잉크 냄새와 커피 향 대신 낯선 먼지 냄새와 차가운 바깥바람 냄새가 났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퇴근 후 욕실에서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물소리가 멈춘 뒤에도 한참이나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순이의 불안은 커져갔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IMF로 무너지는 가장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설마 우리 여보도. 그녀는 불길한 상상을 애써 지워버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남편은 대한전자 박 부장인데 22년을 근속한 사람이야. 그녀는 남편의 서류 가방을 몰래 열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안에는 텅 빈 서류철과 낡은 수첩뿐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그 텅 빔이 그녀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했다. 가방은 왜 매일 들고 나가는 걸까? 저녁 7시 정각. 진수는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기 전 그는 아파트 복도에서 심호흡을 했다. 지치고 피곤한 가장의 얼굴. 하지만 무너지지 않은 아버지의 얼굴. 그는 거울을 보듯 차가운 철문에 자신의 표정을 비춰보았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다녀오셨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억지로 입꼬리를 당겨 웃었다. 그저 그래. 바빴지. 하지만 그 웃음은 종이장처럼 위태롭게 바스라지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눈을 피하고 아이들의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며 욕실로 직행했다.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있었다. 너는 누구냐? 그는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쳐박았다.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할 수 있을까? 8천만 원. 통장 잔고는 아들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7천만 원이 되었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2달이 흘렀다. 1999년 1월. 겨울은 더 깊어졌고 박진수의 통장 잔고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있었다. 대출 이자와 설날 상여금을 대신한 생활비가 무섭게 빠져나갔다.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그는 더 이상 경제신문을 보지 않았다. 대신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 생활정보지를 펼쳐들었다. 부장이라는 자존심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 상관없었다. 돈을 벌어야 했다. 아파트 야간 경비 모집, 월 70만 원, 나이 무관, 숙식 제공, 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광고가 그의 눈에 박혔다. 경비. 그의 가슴이 철렁했다. 22년간 사람을 부리던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구겨진 신문 조각을 다시 폈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눌렀다. 저 구인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면접장은 집에서 버스로 1시간이나 떨어진 낡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였다. 지하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돋보기 안경을 쓴 관리소장은 그의 이력서를 한참이나 훑어보았다. 대한전자 부장, 55세? 박 선생, 이런 험한 일 할 수 있겠어요? 여긴 다 60 넘은 노인네들이나 오는 덴데. 박 선생,
부장이 아닌 선생이라는 호칭이 귀에 거슬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등 뒤에는 소장의 말대로 자신보다 훨씬 나이든 남루한 옷차림의 어르신 대여섯 명이 초조하게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진수의 22년 자존심이 발밑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는 굳은 얼굴로 허리를 굽혔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그는 다음 날부터 박 선생이 되었다. 문제는 출퇴근이었다. 야간 경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아니, 그는 주간 경비와 맞교대하는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의 12시간 2교대 근무를 자청했다. 그래야만 낮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아침의 알리바이가 깨졌다. 그는 새로운 거짓말을 설계해야 했다. 야간 근무, 특수 영업팀, 실적이 안 좋아서 현장 지원을 나간다. 그는 아내 순이에게 그렇게 둘러댔다. 순이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남편의 지친 얼굴에 대고 더는 캐물을 수 없었다. 그래,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는 거겠지. 그녀는 애써 남편의 말을 믿어주기로 했다. 진짜 문제는 복장이었다.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다가 경비복으로 갈아입을 장소가 필요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그의 몸은 이제 저녁 7시 출근이라는 새로운 리듬에 적응해야 했다. 그는 묘안을 냈다.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낡은 공용 사우나. 월 5만 원. 그는 사물함을 하나 끊고 그곳에 파란색 경비 유니폼을 숨겨두었다. 그리고 그의 이중 생활은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했다. 새벽 6시. 그는 여전히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선다. 아침 일찍. 특별 미팅이 있다. 오전. 도서관에서 쪽잠을 잔다. 오후. 사우나로 간다. 그곳에서 낡은 소파에 누워 몇 시간 더 눈을 붙인다. 저녁 6시. 사우나 사물함에서 경비복으로 갈아입는다. 저녁 7시. 아파트 경비 초소로 출근한다. 다음 날 아침 7시. 퇴근 후 다시 사우나로. 정장으로 갈아입는다. 아침 8시. 밤샘 근무를 마치고 피곤에 절어 퇴근하는 척 집으로 돌아온다. 완벽한 알리바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순이의 의심은 날로 커져갔다. 밤샘 근무를 하고 돌아온 남편의 와이셔츠가 이상했다. 밤을 샜다기엔 너무나 빳빳했다. 마치 어디선가 갈아입고 온 사람처럼.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손이었다. 사무직이었던 남편의 곱던 손은 어느새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져 있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 박스에 긁힌 낯선 상처들이 자꾸만 늘어갔다. 여보, 손이 왜 이래요? 아, 서류철에 좀 베었어. 괜찮아. 서류철에 베인 상처가 아니야. 이건. 그녀는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손을 가만히 매만졌다. 그리고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을 다시 열어보았다. 그날따라 가방 깊숙한 곳에서 평소 남편이 쓰지 않던 싸구려 비누 냄새가 확 풍겨왔다. 사우나의 공용 비누 냄새였다. 순이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특수 영업팀? 밤샘 근무? 아닌 것 같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켰다. 혹시 다른 여자가? 그녀는 최악의 상상을 하고 말았다.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손발이 차가워졌다. 바로 그 순간 진수가 사물함 열쇠를 잃어버릴까봐 사우나에서 신는 낡은 슬리퍼 밑창을 도려내 그 안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이었다. 진수는 아내의 이런 의심은 꿈에도 모른 채 그날 밤도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다. 백삼동 앞을 지날 때였다. 늦은 밤 학원에서 돌아오는 낯익은
교복이 눈에 들어왔다. 은지, 딸 은지였다. 진수는 기겁하며 재빨리 커다란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딸이 자신을 못 보기를, 이 초라한 경비복 차림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숨을 죽였다. 은지는 아빠가 숨어 있는 나무를 무심코 스쳐 지나 1204호가 있는 동으로 들어갔다.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마터면, 그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나무 뒤에 황급히 숨는 경비 아저씨의 모습을 15층 아들 진우의 방 창문에서 누군가가 희미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박진수의 이중 생활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다. 그의 몸은 두 개의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다. 낮에 박 부장은 시립도서관 구석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밤샘 근무의 피로가 쏟아졌지만 집에서처럼 편히 잘 수 없었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잠을 청하다가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30분에 한 번씩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그의 낯빛은 회색빛으로 죽어갔고 잘 다려입은 정장은 그저 피곤한 육신을 감추는 수의처럼 보였다. 점심시간이면 그는 공원 벤치 대신 백화점 옥상 정원을 찾았다. 그곳은 적어도 칼바람은 피할 수 있었고 자신처럼 시간을 죽이는 중년들이 없었다. 오후 4시 그는 퇴근하여 사우나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유일한 침실이었다. 탕에 몸을 담글 시간도 아까웠다. 그는 사우나 수면실의 낡고 눅눅한 가죽 소파에 몸을 뉘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 텔레비전 소음 속에서 그는 억지로 잠을 청했다. 이게 사는 건가? 자괴감이 매일 밤 그를 덮쳤다. 저녁 6시 30분. 그는 사물함에서 파란색 경비 유니폼을 꺼내 입었다. 정장을 개켜놓고 사물함을 잠갔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박 부장이 아닌 박 선생이었다. 그는 자신의 낯선 얼굴을 애써 외면하며 밖으로 나섰다. 밤의 박 선생은 육체적 고통의 시간이었다. 12시간의 근무. 한겨울의 순찰은 뼛속까지 시렸다. 그는 핫팩 하나의 의지에 2시간마다 단지를 돌았다. 취객이 경비실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는 날도 있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자신보다 아들뻘인 젊은 입주민이 반말로 택배를 찾아가도 그는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괜찮다. 이건 일이 아니다. 나는 지금 잠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연극이 아님을 증명했다. 재활용 쓰레기 박스를 나르다 박스 모서리에 긁히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치우다 얼어붙은 국물에 손이 얼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꼈다. 사우나에서 아무리 씻어내도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이중 생활은 집안의 공기마저 바꿔놓았다. 아내 강순이는 남편의 변화를 공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남편은 말이 없어졌다. 저녁 식탁에서 그는 더 이상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어땠어요? 순이가 용기를 내어 물어도 그는 피곤하네라는 말로 대화를 끊어버렸다. 그의 피곤은 단순한 피곤이 아니었다. 그는 식탁에서 젓가락을 쥔 채로 잠시 졸기도 했다. 쿵!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소리에 그가 놀라 깨어났다. 바로 그 순간 순이는 보았다. 젓가락을 주우려는 남편의 손. 그것은 22년간 봐온 남편의 손이 아니었다. 사무실의 하얀 조명 아래서 펜대만 굴리던 곱고 하얗던 손. 그 손은 사라지고 붉게 얼고 갈라진 막노동꾼의 손이 그 자리에 있었다.
순이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서류철에 배웠다던 남편의 거짓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코끝을 맴도는 그 싸구려 비누 냄새. 밤샘 근무를 한다면서 왜 매일 사우나에 비누 냄새를 묻혀오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불길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밤샘 근무, 사우나, 거칠어진 손, 사라진 월급. 설마, 여보, 당신. 그녀는 최악의 상상을 하고 말았다. 다른 여자? 1998년 경기가 어려워지자 바람을 피우는 남편들 이야기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려왔다. 그 8천만 원. 혹시 그 돈으로.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너무 끔찍해서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하지만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를 속이고 있어. 그날 밤 아들 진우는 새벽 3시 반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간 그는 현관에서 들려오는 부스럭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 박진수가 보였다. 아침 6시 미팅이라던 아버지가 왜 이 시간에, 그것도 정장을 입고 고양이처럼 소리 죽여 현관문을 열고 있었다. 진우는 숨을 죽였다. 아버지는 아파트 복도등을 등지고 서 있어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가세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진우는 자신의 방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다. 아버지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아파트 뒤편 상가 쪽으로 종종 걸음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아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소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 위태로운 평화가 깨지기 직전의 저녁.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때 딸 은지가 방에서 작은 쇼핑백을 들고 나왔다. 아빠, 이거 선물이에요. 진수는 멍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쇼핑백 안에는 핸드크림이 들어 있었다. 아빠 손, 요즘 너무 거칠어져서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거 아껴 썼어요. 진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알고 있었나? 그는 화들짝 놀라 자신의 손을 식탁 밑으로 감추었다. 아, 아니야. 괜찮은데. 뭘 이런 걸.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 순간 그는 아내 순이의 시선을 느꼈다. 순이는 남편의 손이 아닌 그 핸드크림을, 그리고 남편의 당황한 얼굴을 얼음장 같은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핸드크림. 저 손에, 저 낯선 손에 바를 핸드크림. 그녀의 오해는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다. 진수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그는 세면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거짓말쟁이다. 딸의 순수한 선물이, 아내의 차가운 시선이, 그가 겹겹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1월의 아침이었다. 밤새 내린 눈이 얇게 얼어붙어 순찰길이 미끄러웠다. 새벽 7시, 12시간의 야간 근무가 막 끝난 참이었다. 박진수는 교대할 주간 근무자를 기다리며 경비실 앞에 택배물과 아침 신문을 정리하고 있었다.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신문지를 분류하던 그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파란색 경비 유니폼은 밤새 밴 그의 땀과 한기로 축축했다. 그때 익숙하지만 이곳에선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경비실 앞에 멈춰섰다. 1301호 입주민인가. 진수는 반사적으로 모자를 고쳐 쓰고 허리를 굽힐 준비를 했다. 차창이 스르르 내려갔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의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된 윤기철이 앉아 있었다. 진수야?
윤기철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서려 있었다. 박진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뇌가 작동을 멈췄다. 왜 하필? 지금, 너 여기서, 뭐 하냐? 윤기철의 시선이 진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쳤다. 낡은 경비 모자 때 묻은 파란색 유니폼, 그리고 가슴팍에 달린 박진수라는 이름표? 진수는 본능적으로 이름표를 손으로 가렸다. 그리고 평생 해본 적 없는 비굴한 변명을 쏟아냈다. 아, 기철이냐? 나, 그냥, 아는 사람 잠깐 도와주는 거야. 그의 웃음소리가 얼어붙은 아침 공기 속에서 처참하게 부서졌다. 윤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다. 그저 진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진수는 그 눈빛을 읽었다. 측은함, 가여움. 그것은 경멸이나 분노보다 수천 배 더 고통스러운 감정이었다. 동정, 잘 나가던 대한전자 박 부장이 이제 변호사 동창에게 동정을 받고 있었다. 진수야, 너 대한전자 혹시 나 바쁘다. 나중에 연락할게. 진수는 들고 있던 신문 뭉치를 바닥에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도망쳤다. 그는 경비실 안으로 뛰어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아파트 상가를 향해 사우나를 향해 내달렸다. 뒤에서 기철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시선이 진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사우나 탈의실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숨을 헐떡였다. 들켰다. 끝났다. 윤기철이 봤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경비복을 벗어던졌다. 그리고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샤워기 밑에 섰다. 물이 너무 뜨거워 살이 따가웠지만 그는 그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몸을 벅벅 문질렀다. 이 굴욕을, 저 비참한 유니폼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정장을 다시 입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의 갑옷이 아니었다. 남의 옷을 훔쳐 입은 듯 어색하고 불편했다. 이제 다 알게 될 거야. 순이도 아이들도. 아니, 온 세상이. 한편 고급 세단에 홀로 남은 윤기철은 차마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는 룸미러로 진수가 도망치듯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박진수가 저런 옷을 입고 IMF가 사람 잡는구나. 그의 측은함 속에는 나 역시 저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시대적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동창 모임. 나는 못 갈 것 같아. 아니, 그냥 충격적인 걸 좀 봐서. 소문은 전화선보다 빨랐다. 그날 저녁 윤기철의 아내가 동창 모임의 다른 아내에게 그 사실을 걱정된다는 말로 포장해 털어놓았다. 글쎄, 박진수 씨, 대한전자 그만두고 아파트 경비를 한다지 뭐야. 그 걱정은 두려움과 약간의 안도감이 뒤섞여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틀 뒤 그 소문은 가장 잔인한 형태로 강순이의 귀에 닿았다. 순이는 그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몇 달간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던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바람이라는 최악의 의심을 잊기 위해 억지로 화장을 하고 모임에 참석했다. 분위기는 이상했다. 친구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를 보며 수군거리다가도 그녀가 고개를 돌리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 그날 아침 진수를 바라보던 윤기철의 그것과 똑같은 측은함이었다. 순이야, 너
가장 친했던 친구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너 알고 있었니? 너희 박서방 대한전자 그만뒀다며? 순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기철 씨가 맞대. 며칠 전에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더라고. 경비? 순이는 수저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람이 아니었다. 여자가 아니었다. 경비.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새벽 4시가 아닌 3시 반에 출근. 아니, 그것은 출근이 아니라 교대 근무를 위한 준비였다. 거칠어진 손, 박스에 긁힌 상처, 싸구려 비누 냄새, 낡은 사우나. 이 모든 것이 외도의 증거가 아니라 가장의 처절한 사투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 손길을 피하고, 그래서 그 손을 감추고, 그녀는 남편을 의심했던 자신이 미치도록 원망스러웠다. 동시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진 남편이 가여워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방을 들고 뛰쳐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울었다. 바보, 바보 같은 사람. 왜 말을 안 해? 그녀는 알아야 했다.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남편은 지금 밤샘 근무를 마치고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겉옷을 뒤졌다. 서류 가방을 뒤졌다. 그리고 며칠 전 남편이 사우나에서 돌아올 때 신발장 구석에 던져두었던 낡은 슬리퍼가 생각났다. 혹시 그녀는 슬리퍼의 밑창을 뜯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땀에 젖은 작은 사물함 열쇠를 발견했다. 그녀는 열쇠를 쥐고 아파트 상가 사우나로 달려갔다. 그리고 열쇠에 적힌 번호의 사물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파란색 경비 유니폼이 걸려 있었다. 강순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파란색 경비 유니폼을 품에 안고 사우나를 걸어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옷가지가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남편이 짊어졌을 굴욕과 고통, 그리고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였다. 땀 냄새와 싸구려 비누 냄새가 밴 유니폼에서 그녀는 남편의 눈물을 맡았다. 아파트 상가에서 집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 그녀는 차가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남편을 의심했던 자신의 얼굴. 바람일지도 모른다며 그를 원망했던 어리석은 밤들. 그녀는 유니폼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띠리링 마이너스. 현관문이 열렸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오후 3시. 남편은 밤샘 근무를 마치고 안방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순이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안방의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저 문 너머에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녀의 남편이 자고 있었다. 그녀는 식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파란색 경비 유니폼을 식탁 위에 천천히 펼쳐놓았다. 그것은 마치 장례의식의 한 절차처럼 경건했다. 그녀는 구겨진 유니폼의 소매를 반듯하게 폈고 가슴팍에 박진수라는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식탁 의자에 꼿꼿이 앉았다. 남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났을까? 오후 4시. 안방 문 손잡이가 덜컥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박진수는 지독한 피로감 속에서 눈을 떴다. 12시간의 야간 근무, 그리고 사우나에서의 쪽잠,
집에서의 이 불안한 수면. 그의 몸은 납처럼 무거웠다. 일어나야 한다. 6시까지 사우나로 가야 한다. 그는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잠옷 차림으로 거실을 향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거실의 공기가 달랐다. 싸늘했다. 아내 순이가 식탁 의자에 앉아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아내의 얼굴을 지나 식탁 위로 향했다. 파란색 경비 유니폼. 그가 매일 밤 입고 매일 아침 사우나 사물함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의 치부이자 비밀. 그의 또 다른 피부. 그것이 가족의 심장과도 같은 식탁 위에 마치 전시물처럼 펼쳐져 있었다. 진수의 뇌가 작동을 멈췄다. 시간이 멈췄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왜, 들켰다.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부장에 가면 특수 영업팀의 거짓말, 밤샘 근무의 알리바이. 그가 지난 몇 달간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모든 성벽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금 발가벗겨진 채 아내 앞에 서 있었다. 순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애끓는 슬픔. 그녀는 남편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안방 문틀을 붙잡았다. 오지 마. 보지 마. 이 초라한 남편을. 순이는 그의 바로 앞에 섰다. 그녀는 울부짖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손을 들어 남편의 잠옷 가슴팍을 잡았다. 왜?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말이 아니었다. 억눌린 흐느낌이었다. 왜? 혼자? 그녀는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콩 쳤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진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그를 의심했던 자신에 대한 끔찍한 자책이었다. 당신이 부장이든 경비든 그게 나한테 뭐가 중요하다고. 그녀의 눈물이 진수의 잠옷 위로 뚝뚝 떨어졌다. 당신이 새벽마다 그 추운데 혼자 그 손으로. 그때였다. 55년간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도 남 앞에서 무너진 적 없던 박진수의 어깨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산이 무너지듯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온몸을 떨었다. 순이야, 내가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순이는 무너지는 남편을 부축했다. 22년 전 결혼식장에서 그가 자신을 잡아주었듯이 이제는 그녀가 그를 잡을 차례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슬픔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다. 진수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아내를 붙잡은 채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순이도 그를 따라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박진수의 울음이 터졌다. 그것은 울음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평생을 억누르고 살아온 고통의 포효였다. 흐어어. 22년의 자부심이 무너진 소리. 8천만 원짜리 가장이 된 비참함. 동창에게 들켰던 굴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내에게 들켜버린 마지막 수치심. 그 모든 것이 한데 엉겨 터져 나왔다. 괜찮아요. 여보, 다 괜찮아. 당신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순이는 함께 울며 무너진 남편의 등을 아이처럼 토닥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온 딸 은지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뒤로 아들 진우가 따라 들어왔다. 아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는 아버지. 아버지를 끌어안고 함께 울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식탁 위에 펼쳐진 낯선 파란색 유니폼. 진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토록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안 돼. 아이들에게만은. 그는 황급히 울음을 그치려 했지만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황급히 등 뒤로 감추려 했다. 박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이들의 시선이 불화살처럼 날아와 그의 등에 박혔다. 보지 마라. 제발 너희들 방으로 들어가. 이 아버지를 보지 마. 그는 상처투성이인 손을 등 뒤로 더 깊숙이 감췄다. 그 손은 이제 단순한 손이 아니었다. 그의 실패, 그의 거짓말, 그의 무너진 자존심의 증거물이었다. 아내 앞에서는 무너졌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아버지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시간이 멎은 듯한 거실. 아이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딸 은지였다.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책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은지의 두 눈은 아버지가 감추려 애쓰는 바로 그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졌다. 며칠 전 자신이 건넸던 핸드크림, 서류에 베었다던 어색한 변명, 그리고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 은지의 얼굴이 사과처럼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에 서 있던 아들 진우는 은지와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파란색 경비 유니폼에 꽂혀 있었다. 박진수라는 세 글자가 선명한 이름표.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의문이 풀렸다. 새벽 3시 반, 고양이처럼 집을 빠져나가던 아버지의 뒷모습. 아파트 입구에서 나무 뒤로 황급히 몸을 숨기던 그 경비 아저씨.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다. 아버지였다. 그의 의심은 이제 끔찍한 진실이 되어 돌아왔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아버지를 이 지경으로 내몬 세상에 대한 분노였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아버지를 혼자 그 지옥 속에 내버려 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진수는 아이들의 그 시선을,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경멸하는 걸까? 실망한 걸까? 그는 아내의 품에서 벗어나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애썼다.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권위라도 되찾고 싶었다. 방에 들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쉰 숨소리만 새어나왔다. 하지만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딸 은지가 천천히 한 걸음씩 아버지에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저 젖은 눈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진수는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은지는 그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버지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두 손을 내밀어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등 뒤에 감추고 있던 그 거친 손을 붙잡았다. 진수가 손을 빼내려 격렬하게 저항했다. 안 돼. 만지지 마. 이 더러운 손을. 하지만 가냘픈 딸의 소나기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 은지는 아버지의 굳게 쥔 주먹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억지로 펴게 했다. 마침내 박진수의 손바닥이 드러났다.
굳은 살, 물집 자국, 아물지 않은 상처들, 그리고 손톱 밑에 박힌 검은 기름때. 그것은 박진수 부장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노동의 흔적이 새겨진 낯선 남자의 손이었다. 진수는 수치심에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 은지는 아버지를 경악시킬 행동을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그 상처투성이 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부드러운 뺨에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거친 손등에 자신의 뺨을 부볐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루만지듯. 아빠, 이 손이었구나. 이 손이 우리를. 은지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아버지의 갈라진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말보다 더 분명한 고백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아빠의 이 손을 존경해요. 진수의 심장이 멎었다. 그때였다. 아들 진우가 움직였다. 그는 울고 있는 아버지와 동생을 지나쳐 뚜벅뚜벅 식탁으로 걸어갔다. 진수와 순이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 유니폼을 어떻게 하려고. 진우는 식탁 위에 펼쳐진 파란색 경비 유니폼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경멸하듯 구겨버릴 수도 쓰레기통에 쳐넣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유니폼을 공중에서 한 번 털어 주름을 폈다. 그리고는 마치 군대에서 군복을 개듯이 각을 잡아 반듯하게 접기 시작했다. 소매를 접고 몸통을 반으로 접고. 그것은 분노의 행위가 아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경건하고 엄숙한 의식이었다. 그는 반듯하게 접힌 유니폼을 식탁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그것은 더 이상 수치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일복이었다. 그리고 진우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무릎 꿇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묵직하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힘주어 꽉 쥐었다. 아빠, 일어나세요. 그는 말없이 온몸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박진수는 고개를 들었다. 자신의 상처투성이 손에 뺨을 비비고 있는 딸, 자신의 어깨를 굳건히 붙잡고 있는 아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등을 받치고 있는 아내. 그는 깨달았다. 알고 있었구나. 자신이 가족을 속여왔다고 생각했다. 자신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족이라는 성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보였다. 가족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무너질까봐, 그 마지막 자존심이 다칠까봐 아는 것을 모르는 척 해왔던 것이다. 그가 지키려던 가족이 실은 그를 지키고 있었다. 진수의 입에서 울음이 다시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것은 수치심의 통곡이 아니었다. 끔찍한 고독의 터널을 빠져나온 한 남자의 안도하는 오열이었다. 그는 감췄던 두 팔을 벌렸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매달린 딸을, 어깨를 잡은 아들을, 곁에 있는 아내를 남은 힘껏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1999년 1월의 차가운 거실 바닥. 네 식구는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부둥켜 안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불행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로소 하나가 된 가족이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하차주는 뜨거운 치유의 눈물이었다. 진수는 눈물 너머로 식탁 위에 반듯하게 개켜진 자신의 파란 유니폼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제 밉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의 새 갑옷이었다. 그 폭풍 같은 밤이 지나간 거실은 전쟁터가 아닌 성소처럼 고요했다. 네 식구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머물렀다. 아무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울음이 잦아들자 그 자리에는 거대한 탈진과 함께 아이러니한 평화가 내려앉았다. 박진수는 아내의 어깨에 기댄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의 품에는 딸 은지가 지쳐 잠들어 있었고 그의 다리 옆에는 아들 진우가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남자였으나 지금 그는 네 개의 심장이 하나로 연결된 섬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순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진수는 그녀가 자신을 떠날까봐 순간적으로 팔을 붙잡았지만 순이는 그 손을 가만히 토닥였다. 괜찮아요. 그녀는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순이는 부엌으로 가 물을 끓였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남편의 얼굴에 묻은 눈물과 땀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딸의 아들의 얼굴도 차례로 닦아주었다. 그것은 경건한 세례의식과도 같았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길을 묵묵히 받으며 일어나 담요를 가져왔다. 아버지가 감기에 걸릴까 그는 아버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은지는 잠결에도 아버지의 그 거친 손가락 하나를 꽉 쥔 채 놓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모든 고백과 용서와 이해는 이미 눈물로, 손길로, 침묵으로 완성되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식탁으로 걸어갔다. 진우가 반듯하게 개어놓은 파란색 경비 유니폼.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집어들었다. 남편을 의심했던 증오의 대상, 그리고 남편의 고통을 알게 된 연민의 증거. 이제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 입어야 할 일복이었다. 그녀는 유니폼을 들고 욕실로 향했다. 진수는 아내가 그것을 버리려는 줄 알고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욕실에서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싸. 그리고 빨래비누 냄새. 순이는 남편의 땀과 얼룩이 밴 유니폼을 한밤중에 차가운 물에 손으로 직접 빨래하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비누칠 소리가 진수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남편의 옷을, 남편의 일을 받아들인 것이다. 진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 비누칠 소리를 자장가 삼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고 어두운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지만 그의 몸에 새겨진 생체 시계가 그를 깨웠다. 새벽 4시, 거실은 어두웠다. 가족들은 담요를 덮은 채 소파와 바닥에서 불편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은지의 손을 빼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가야 한다. 일하러.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고양이처럼 소리 죽이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욕실로 향했다. 욕실 문을 열자 따뜻한 비누 향이 확 끼쳤다. 욕실은 밤새 보일러 온기에 훈훈해져 있었다. 그리고 샤워 커튼봉. 그곳에는 순이가 밤새 빨아서 널어놓은 그의 파란색 유니폼이 걸려 있었다. 완벽하게 마르지는 않았지만 온기를 머금어 보송했다. 그것은 더 이상 땀 냄새와 사우나의 퀴퀴한 냄새가 밴 부끄러운 옷이 아니었다. 아내의 손길이 닿은 깨끗한 옷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도 수십 벌의 정장들이 실루엣을 드러냈다. 그의 갑옷, 그의 자존심, 그의 22년. 남색 정장, 회색 정장, 검은색 정장. 그는 가장 좋은 남색 정장의 소매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부드러운 울의 감촉. 이것은 그냥 천조각이었구나. 그는 망설임 없이 옷장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욕실로 돌아왔다. 그는 샤워 커튼 봉에서 아직 아내의 온기가 남은 듯한 파란색 유니폼을 내렸다. 그의 방이 아닌 가족이 잠든 거실에서 그는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차가운 속옷 대신 따뜻한 내복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 유니폼 바지를 입었다.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선명했다. 윗도리를 입고 단추를 하나씩 채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죄수복처럼 느껴졌던 그 거친 감촉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몸에 착 감겼다. 마지막으로 가슴팍에 박진수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삐뚤어지지 않게 반듯하게. 그가 모든 채비를 마쳤을 때 부엌에서 불이 켜졌다. 아내 순이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고 있지 않았다. 남편이 일어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그녀는 남편의 유니폼 차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그리고 깊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어제의 그 눈물과는 달랐다. 슬픔도 원망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 추운 새벽에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경비복을 입는 한 남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아픔이 뒤섞인 가장 복잡하고 성숙한 눈물이었다. 순이는 말없이 낡은 보온병 하나를 그에게 내밀었다. 날 추운데. 밤새 울어 잠긴 목소리였다. 진수가 보온병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온기가 그의 거친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그가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때였다. 아빠. 그가 돌아보았다. 잠든 줄 알았던 은지와 진우가 각자의 방 문틀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은지는 그 초라한 유니폼을 입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환하게, 정말 환하게 웃어 보였다. 아빠 멋져요. 그녀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진우는 아버지를 향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깊게 끄덕였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경과 인정의 표시였다. 박진수는 자신의 가족을 둘러보았다. 따뜻한 차를 든 아내, 웃어주는 딸, 인정해주는 아들. 그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지난 몇 달간 그를 괴롭혔던 사우나에 숨겨둔 낡은 구두가 아니었다. 현관에 당당히 놓여있던 방안화. 그는 묵묵히 신발을 신고 끈을 묶었다. 그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는 뒤돌아보았다. 자신을 향해 서 있는 세 사람. 그의 세상 전부였다. 다녀올게. 그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철컥. 문이 닫혔다. 순이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지난 몇 달간 들었던 도둑고양이 같은 소심한 발소리와 비밀스러운 문 열림이 아니었다. 22년간 들어왔던 당당한 가장의 출근 소리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기대어 안도의 한숨과 함께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박진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그는 더 이상 지하 사우나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아파트 정문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갔다. 새벽 4시 15분. 칼날 같은 겨울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그의 가슴에는 아내가 타준 따뜻한 보온병이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그를 지켜보는 가족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아직 어두운 동쪽 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는 그 별을 보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경비 초소를 향하는 그의 걸음은 마치 개선 장군의 행진처럼
힘차고 당당했다. 시간은 흐른다. 무너진 것들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위로 흙먼지를 덮고 이윽고 새싹을 틔운다. 1998년에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1999년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한강이 녹기 시작하듯 박진수 가족의 삶에도 느리지만 분명한 해빙이 시작되었다. 박진수는 이제 더 이상 박 선생이 아니었다. 그는 박 반장이 되었다. 경비초소에서 그는 새로 들어온 갓 40을 넘긴 듯한 남자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 남자 역시 진수처럼 아직 몸에 맞지 않는 정장을 입고 와서 어색하게 경비복으로 갈아입은 참이었다. 그의 눈에는 진수가 몇 달 전 가졌던 그 공포와 수치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진수는 그에게 다가가 말없이 핫팩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묵묵히 시범을 보였다. 재활용 쓰레기장을 정리하는 법, 박스를 효율적으로 접어 싸는 법, 취객을 자극하지 않고 귀가시키는 법. 그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22년간 부장으로 일했던 그의 관리 능력은 이곳 경비초소에서도 유효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연극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새로운 직무였다. 박 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 운동을 나가는 입주민이 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진수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경례 대신 땀 젖은 장갑을 낀 손을 들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도서관을 전전하던 정장 입은 유령의 그늘이 사라져 있었다. 가족들도 각자의 전쟁터에 섰다. 아들 진우는 대학 캠퍼스가 아닌 기름 냄새 자욱한 주유소에 서 있었다. 그가 입은 것은 과 점퍼가 아닌 기름때 묻은 파란색 작업복이었다. 만땅이요. 외침이 잦아들 무렵 한 고급 세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5만 원짜리 한 장을 바닥에 툭 던졌다. 진우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꺾이기 싫은 자존심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는 운전자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내 바닥의 지폐로 향했다. 그는 보았다. 그 지폐 위에 새벽마다 재활용 박스를 나르던 아버지의 거친 손이 겹쳐지는 것을.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다. 그는 묵묵히 허리를 숙여 지폐를 주었다. 그리고 거스름 돈을 공손하게 운전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의 눈빛은 굴욕이 아닌 차가운 인내로 빛나고 있었다. 딸 은지는 더 이상 비싼 학원가의 형광등 아래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숨어들었던 바로 그 시립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참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수학여행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펜을 쥔 손이 저려올 때까지 문제를 풀고 또 풀었다. 귓가에는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손바닥에는 아버지 손의 거친 감촉이 생생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그녀의 지친 눈은 그 어떤 학생의 눈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내 순이는 더 이상 거실에서 남편의 퇴근 시간만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상가 한 구석 2평짜리 작은 공간을 얻었다. 순인의 반찬. 그녀는 새벽 오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다. 한때 고왔던 그녀의 손은 이제 마늘과 고춧가루 물이 들어 남편의 손을 닮아가고 있었다. 서툴러서 미안해요. 그녀는 남편이 혼자 짐을 지게 했던 지난 시간들을 나물을 무치는 손길에 담아 속죄하듯 일했다. 그녀의 가게에서 나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는 그 동네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신호였다. 저녁 식탁이 달라졌다.
갈비찜과 잡채가 있던 자리는 순이가 가게에서 가져온 나물과 김치, 그리고 뭉근하게 끓인 된장찌개 하나가 대신했다. 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다. 네 식구는 각자의 일터에서 돌아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불안과 의심의 냉기가 아니었다. 함께 싸우고, 함께 버티고, 함께 지쳐있는 전우들의 묵묵한 위로였다. 박진수가 어깨를 주무르자 아들 진우가 말없이 자신의 밥그릇에 있던 계란말이 하나를 아버지의 밥 위에 올려놓았다. 은지가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다. 순이는 그저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봄이 완연한 4월의 어느 주말, 박진수는 비번이었다. 그는 유니폼 대신 편한 작업복을 입고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고 있었다. 관리소장이 시킨 일이 아니었다. 그저 하고 싶었다. 자신이 순찰을 도는 이 삭막한 공간에 색을 입히고 싶었다. 그의 거친 손이 흙을 파고 모종을 심었다.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그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왔다. 얼마 전 그의 바뀐 얼굴을 알아보았던 바로 그 할머니였다. 경비 양반, 쉬는 날인데 못하러 또 이래. 진수는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할머니를 보고 웃었다. 그냥요. 이쁘잖아요. 할머니는 말없이 꽃을 심는 그의 손을, 그리고 그가 입은 낡은 작업복을,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55년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늘은 없었다. 얼굴, 참 좋아졌어. 할머니는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내밀어 흙이 잔뜩 묻은 진수의 팔뚝을 툭, 툭 두드렸다. 그것은 수고한다는 의미이자 당신 참 애쓴다는 삶의 선배가 후배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정이었다. 진수는 그 손길에 잠시 흙 파던 것을 멈추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할머니의 손과 자신의 팔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할머니를 보며 소년처럼 환하게 웃었다. 네, 그냥 봄이라서요. 그날 저녁 그는 어느 때보다 개운하게 샤워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습관처럼 옷장 문을 열었다. 그의 갑옷이었던 수십 벌의 정장들이 그곳에 여전히 걸려 있었다. 남색, 회색, 검은색. 22년의 박진수 부장. 그는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남색 정장의 어깨를 손으로 툭 털었다.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자존심도 수치심도 아니었다. 그저 낡은 시대의 유물. 그뿐이었다. 그는 정장들 사이를 지나쳐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걸린 낡은 면 티셔츠와 편한 추리닝 바지를 꺼내 입었다. 그가 거실로 나갔을 때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IMF라는 단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순인의 반찬 매출을 계산하는 아내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 딸이, 주유소에서 번 돈을 세는 아들이 함께 있었다. 1998년 혹독했던 그 겨울은 수많은 가장들의 어깨를 무너뜨렸다. 사람들은 정장과 명함이 자신을 증명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시대를 견뎌낸 사람들은 알았다. 가장의 무게는 어깨에 맨 직함이 아니라 가슴에 품은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용기는 가장 비싼 정장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정장을 기꺼이 벗어 던질 수 있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 곁에 있는 한 사람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